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던 우장춘. 3. 다윈, 아인슈타인에 필적하는 업적. 리센코, 맥클린토크의 형질 변경 이론은 20세기에 들어서 유전자 분야가 이룩한 두 가지 업적으로 일컬어진다. 또 다른 연구는 왓슨과 크릭의 DNA 나선 구조 발견이다. 맥클린토크의 형질 변경 이론이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범벅이 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인지 그녀는 새 시대를 연 과학자들인 파스테르, 멘델, 퀴리, 다윈, 아인슈타인 등과 함께 위대한 탐험가, 개척자, 발견자들 부류에 합류한다. 형질 변경 이론이 얼마나 과학계에 큰 비중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맥클린토크가 최초의 논문 발표로부터 무려 32년이나 지나서 노벨상을 수상한 것도 색다른 기록에 들어간다. 형질 변경에 있어 리센코는 맥클린토크와 궤를 같이 하므로 리센코가 노벨상을 받았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대답이 갈리는데 한 측에서는 그가 공산주의와 밀착하여 소련의 학계를 초토화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리센코를 문매준 곳은 자유진영이며 그가 정리한 이론에 문제가 없으므로 당연히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데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리센코가 1976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노벨상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 현재도 많은 자료에서 리센코는 매도되기 일쑤다. 사실 그를 비난할 요소는 많다. 추나 처리 등에 의한 농산물의 증산이 기대처럼 되지 않았고 그 또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과학계에서 추방하여 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에 의해 주도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소련의 과학이 엉망으로 되었으므로 리센코와 공산주의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리센코의 주장 자체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다는 점이다. 리센코를 비난하던 서방의 학자들이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과학의 참을 거짓으로 포장한 것이다.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은 공산 측이 아니라 서방 측이었다. 다행한 것은 과학은 이러한 오류를 교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가 옹호하는 단시간 내에 형질 변경을 주장하여 비난을 받았던 맥클린토크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 극단적인 예이며 그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던 진화론과 창조론이 종지부를 찍은 것도 과학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 교과서에서 리센코를 추나처리법의 발견자로 기록하고 있으며 추나처리법은 작물은 물론 화초를 재배하는 데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장춘을 설명하면서 당대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싸웠던 형질 변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은 우장춘 박사가 1983년 야생 옥수수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던 바바라 맥클린토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할 때까지 살았다면 그녀와 함께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장춘 박사는 1936년 5월 종의 합성이란 논문으로 농학 박사 학위를 받는데 이것은 맥클린토크보다 15년 정도 앞서는 연구다. 물론 우장춘 박사는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맥클린토크보다 24년이나 먼저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장춘은 1898년생이므로 1983년이라면 85세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나이도 아니다. 더불어 90살이 넘어서 수상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볼 때 노벨상에 관한 한 우장춘 박사는 불운의 과학자임이 틀림없다. 우장춘 박사가 일찍 사망하지 않았다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장춘의 이론은 소체의 육종 기술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진전을 이루게 만들었다.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종자의 보존, 교배 재료의 처리, 재용 기술, 잡종 초기 및 후기 세대의 처리, 격리 체종, 염색체의 변화, 자연변이 이용, 육성연한 단축 등은 우장춘 박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씨 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의 업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씨 없는 수박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씨 없는 수박 자체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우장춘 박사가 아니라 일본인 기하라 히토시가 1943년에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씨 없는 수박이란 획기적인 농업 기법을 한국에 알려준 사람은 우 박사이다. 원래 우 박사가 1953년 씨 없는 수박을 국내에서 시험 재배에 선보인 것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과학 영농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우 박사가 국내에 들어와 무와 배추의 품종을 개량한 후 개량된 종자를 헐값으로 농민들에게 나눠주어도 농민들은 새로운 종자를 믿지 않고 예전에 하던 방식을 고집했다. 우 박사의 씨 없는 수박은 예상대로 당장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씨 없는 수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장춘 박사가 처리한 염색체 이론에 의한 3교배 유전자 처리법에 대해 설명한다. 생물의 체세포 속 염색체는 보통 2배체와 4배체를 이루고 있다. 2배체 식물과 4배체 식물을 교배시키면 3배체 식물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씨 없는 수박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물이다. 2배체인 수박을 코리친이라는 약품으로 처리하여 4배체를 만들어 보통 품종의 수박과 화분 교배를 시키면 3배체의 씨앗을 얻을 수 있다. 3배체로 만들어진 씨앗을 키워 2배체의 수박꽃과 교배시키면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3배체 식물은 자연적으로도 생기는데 미루나무가 대표적인 3배체 식물이다. 일반적으로 3배체 식물은 2배체 식물보다 크고 발육도 왕성하다. 이러한 3배체 식물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1936년 미국의 유전학자 블레이크 슬리와 에버리이다. 이들은 코리친으로 자유롭게 식물의 배수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여러 가지 배수체를 만들어 열매가 큰 호박, 뿌리가 큰 모, 비타민이 많은 토마토, 꽃이 큰 수박풀 등도 이런 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는가를 알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이론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우장춘 박사이다. 노벨상은 기본적으로 기초 이론을 중시하므로 어떤 현상을 규명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우 박사가 노벨상에 근접했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한다면 배추, 양배추, 흑겨자와 같은 기본종 사이의 상호 교잡으로 복합종인 유채, 갓, 에티오피아 겨자를 만들 수 있다. 유채는 배추와 양배추의 염색체가 합해져 생기고 갓과 에티오피아 겨자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유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종 간 잡종과 종의 합성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식물을 실험을 통해 합성한 최초의 예로 알려져 있다. 우장춘 박사의 이와 같은 종의 합성은 우장춘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유전학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우 박사가 노벨상을 맥클린토크와 함께 수상했을 것으로 유추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버지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장춘. 우장춘 박사가 탁월한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크게 중용되지 못한 것은 그의 천성이 소박하여 매사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발언한 면도 있지만 아버지 우범선의 경력 때문이다. 우범선은 반민족문제연구소에서 분류한 친일파 99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친일 경력자이다. 그러므로 우장춘 박사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상당한 결심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아버지인 우범선이 민비시해범의 주범이자 구한국 역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그를 초청하자 곧바로 승낙하고 국내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 의해 역사적으로 부과된 짐을 대신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장춘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다. 그는 한국말을 몰라 대화나 강의에 항상 일본어로 했는데 그는 우리말을 모르더라도 자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가 접하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이라 일본어가 오히려 수월했다. 그러나 그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사실은 우장춘이 비애국자 또는 친일파로 의심받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의 강연 거부가 일어나기도 했다. 연구소에서도 연구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오랜 생활을 했으므로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했고 특히 김치가 매워서 먹지 못했다. 아이러니한 일은 우장춘이 김치의 재료인 배추의 육종에 높은 열정을 쏟았지만 결코 김치를 먹지는 못했다. 한국에서 김치를 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국민들의 우 박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우 박사 스스로 직책을 탐하지 않고 농업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쌓고 있었지만 정부 수사기관에서는 우장춘을 항상 요주의 인물로 보았다. 그가 한민족이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평분자로 오인되기도 했다. 당시의 국내 여건은 북한의 공산정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조차 불문율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데올로기상 문제가 있다는 관리들의 주장은 우 박사의 모든 행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일본에 있는 그의 장녀 결혼식은 물론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가볼 수 없게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결국 한국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고 상당 금액의 부의금이 들어왔는데 우 박사는 그 돈을 모두 동네 원예 시험장에 우물을 파는 데 사용했다. 시험장이 있는 동네 일대는 암석이 많아 우물 파기가 어려워 언제나 식순환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다행하게도 수맥을 발견하자 우물을 판 것이다. 우 박사가 조국에 돌아와 남긴 업적은 수없이 많지만 북위 36도 이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일식이수벼 또는 이기작벼를 개발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우 박사가 갖고 있는 육종 지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끊임없는 연구 결과 우량종자의 생산체계를 확립해 일본에 의존하던 채소종자의 국내 자급기를 열었다는 것이 그의 큰 업적 중의 하나이다. 우장춘 박사는 초인적인 집념으로도 유명했다. 그에게는 학문이나 연구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 집념이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나는 몰라서 쉬지 못하지만 식물이 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쉬도록 하게. 그에게는 일정한 근무 시간이 없었다. 부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책상에 앉아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가 봉직하는 국립중앙원 예기술원 연구원들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봉급이 적어 월세도 내지 못하는 직원도 수두룩하여 불만이 많았지만 우장춘 박사의 반응은 단호했다. 우 박사는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연구가 힘들어 떠나는 사람은 막지 않고 오는 사람도 막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집념이 그의 건강을 해치고 말았다. 우 박사는 한국에 귀국한 지 불과 9년 만인 1959년 신경통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 위궤양의 복막염까지 겹쳐 3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기울어진 병세를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그가 중태라는 것을 듣고 달려온 그의 부인과 후배들을 보고도 시험 중인 벼가 마음에 걸리는지 수확한 벼를 갖다 달라고 졸랐다. 우장춘은 과학자로서 크게 2단계의 시기를 살았다. 하나는 일본에서 유전 육종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시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육종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량종자의 확보와 보급을 위해 노력한 시기이다. 일본 개인회사에서 농장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은 이 2단계의 중간에 해당하는 전환기와 준비기의 성격을 지녔다. 우장춘이 일본에서 귀국한 후 뛰어난 연구 업적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한국에서 그의 활동은 육종학을 시작하고 그 기반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기여를 한 개척자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근대 농업을 개척한 우장춘 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건국 이래 2번째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상했다. 그는 문화포장을 받고 드디어 한국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문화포장을 수상한 지 3일 후인 1959년 8월 12일 61세로 생애를 마감했다. 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수원 서우역 농업진흥청 내 농업기술원 뒤 여기산 기슭에 안장되었다. 부산 동래구 온천 이동에는 우장춘 박사 기념관이 있다.